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얘기까지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12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간 올해 한 해 증시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았죠. 정말 이슈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는데 오늘 주망대에서는 바로 2015년 국내 증시를 돌아볼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새롭게 떠올랐던 업종이라든가 이슈들 짚어보고요. 2016년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가 한 해 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정리를 먼저 해봐야 될 텐데요. 큰 변수로 작용했던 이슈들, 기억에 남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한번 우리 패널 분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물론 그 페드의 리프트오프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절하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슈가 뭐 이번 올해에는 가장 컸던 이슈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뭐 페드 리프트오프 같은 경우는 뭐 올해 한 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또 한 해였던 아직도 것 남았죠.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어떤 이슈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뭐 밖 얘기는 또 나중에 할 수 있다 치면 국내에서는 기업들 인수합병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죠. 합병이 좀 많이 시끄러웠었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인수합병이 잘 됐지만 그거와 맞물려서 뭐 기업들 간의 상호 간의 이 사업부를 서로 인수 또 매각하는 그렇죠. 이런 형태의 구조조정들 M&A. M&A 이런 것들이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해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의 뭐 열기가 또 저는 굉장히 가장 기억에 남는데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이제 3, 4월 이후에 이제 여름 직전까지 뭐 사실 1,000억 미만의 중소형주면 아무거나 사도 먹는다라는 그런 루머가 들 정도로 사실 예. 굉장히 좀 뜨거웠고 예. 사실 그거를 보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흥분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중소형주들의 어떤 강세 현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참 되게 재미있고 굉장히 좀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방금 나영권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 인상이 올해는 뭐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런 글로벌 이슈들로 인한 국내 증시의 움직임들 일단 그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FOMC 12월 달에는 일단 금리를 올리기로 한 거, 뭐 이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난팜 페이롤이 뭐 어마어마하게 안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 네, 11월치가 그렇죠. 그렇죠. 예. 11월치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 12월에 금리 인상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지금 그런데 이제 금리를 한 번 올리고 말 것이냐, 내년에도 또 계속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냐. 이게 점진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한 말인데 그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솔직히 12월 달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12월 달에 시작해서 얼만큼 빠른 속도로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점진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한 내년에 3번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3번 이상이 되게 되면 또 네. 그게 또 너무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어떤 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파리 테러가 나면서 순간적으로는 이러다가 올해 금리 인상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냥 없이 그냥 유지가 되고 넘어가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죠. 이제 그 금방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 주식시장의 반응만 놓고 보면 뭐 그런 이야기는 싹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못할 수도 있지 않는가. 12월에 안 할 수도 있다. 있습니다. 예. 네. 뭐 다음에 못 뵐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못 맞춘다고 저희 방송에 못 나오시는 거 아니죠? 일단 22가 파리 테러 사태로 인해서 돈을 풀 만한 되게 좋은 명분은 어떤 것이 아닌가. 네. 왜냐면 최근에 유럽 쪽의 경제 지표가 살짝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푼다고 보면은 22는 완화적 정책을 피겠다는 거고 네.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미국의 FOMC 페드는 돈을 걷어들이는 형태의 완전 상충되는 통화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라고 보면은
ECB가 만약에 양적완 정책을 펴지 않는다고 하면은 페드가 금리를 올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ECB가 돈을 더 공격적으로 풀겠다라고 어떤 액션에 들어가게 되면 네. 페드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미국 경제 지표 다 좋은데 제조업 지표들은 생각보다 좀 빨리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강세가면 내년에 제조업 지표 아마 더 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조심스럽게나마 뭐 아주 안할 극소수의 의견이지만 저는 올해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저는. 그 미국의 제조업이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지표들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미국이 여기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 해서 유럽의 그 리커버리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유로 달러가 페러티까지 또 내려와 준다 그러면 유로 존의 그 리커버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해도 충분히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근데 미국 금리도 그렇지만 올해는 정말 그 H 지수를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들로 인한 손해들 이거 엄청나죠. 빼낼 수가 없죠. 굉장히 타격이 큰데 지금도 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결국 중국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사실 한 8월 달쯤에요. 저희 회사에서 그 H 지수 관련한 ELS 팔아놓은 것 때문에 약간 네. 문제가 될 뻔했어요. 그건 공통의 상황이죠, 거의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게 좀 저희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일단은 지금 만선 정도 유지를 하니까 네. 사실 뭐 이렇게 손실이 막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좀 벗어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중국이 어쨌든 7월, 8월 달에 위안화 절하 이후에 굉장히 좀 이 공포를 분명히 좀 줬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성장률의 지표에 대한 불신부터 시작을 해서 네. 경기의 어떤 경착륙에 대한 우려, 뭐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 이런 것까지 굉장히 좀 한 9월까지가 중국을 둘러싼 공포의 어떤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가 크게 좋아진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위안화가 어쨌든 더 절하되지 않으면서 버텨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이 악재가 네. 반영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좀 수면 아래로 약간씩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라서 저는 그래도 연말까지는 이 FOMC나 ECB의 어떤 정책이 중요하고 연말까지 중국이 또 한 번의 사고를 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보니까 알리바바 판매량 물론 뭐 그걸 중국인들이 다 사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니까 중국 경기가 기본적으로는 아직 튼튼하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엄청 놀랐어요. 20분 만에 뭐 수천억이 팔려나가고 이러는 거 보면 아직도 뭐 소비에 대한 저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중국의 지표들을 보면 네. 불리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베어시하거나 누구든지 그 지표가 있어요. 좋게 보는 사람들은 좋은 지표들만 갖다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또 안 좋은 지표들만 볼 수 있듯이 이게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어쨌든 서비스업 쪽은 좋다. 네. 그다음에 제조업 쪽은 지금 슬로우다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솔직히 내년도 중국이 그렇게 심하게 뭐 경착륙을 우리가 우려할 만큼 그런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추가적인 위안화 절하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또 일본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늘리게 된다 그러면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국에서 중간에 굉장히 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타격이 있겠죠. 우리 그래도 내수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소비를 해줬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그 소비가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면 또 어떤 충격이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걱정 말씀하시니까 제가 중국에 아는 지인한테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제가 올해하고 내년 중국 경기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리가 영향을 받을까봐 좀 많이 우려하고 있다 세계에서도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딱 그래요. 중국 경기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마마후후 쏘쏘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양반 얘기를 봐서는 실물 경제에서도 중국인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어떤 경기들은 아직도 뭐 위기 의식은 못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올해 이제 중국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컸는데 내년에는 걱정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일본이 사고를 좀 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본이 사실 올해 이제 2014년 10월달에 이제 2차 QE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그 다음부터 환율이 사실 117엔에서 한 123엔에서 그냥 되게 잠잠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로 봤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나쁜 이제 환경은 아니었는데 일본은 지금 2분기째 GDP가 마이너스가 난 그렇죠. 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내년도가 되면 또 한 번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국의 위안화나 한국의 원화나 이렇게 좀 건드리게 되면 그게 제일 좀 저는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일본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해서 미국이 좀 반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최근에 이제 미국 재경부 분들이 어떻게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해봤어요. 네. 일본이 여기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국 내에서 그 자기네들의 그 통화 정책을 쓰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까지 그냥 놔두면 일본 입장에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하게 리세션에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서 충분히 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엔화가 130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또 주식시장에서는 자동차 관련된 섹터는 또 내년에 쉬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2015년 국내 증시 베스트 업종은 무엇일까요? 일단 나영훈님 네. 먼저 쓰셨으니까 네. 한번 보여주시죠. 짜잔. 화장품, 보험, 정유화학, 바이오. 화장품 좋습니다. 화장품. 화장품은 뭐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재미가 없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지금도 네. 지금도 그 가능성이 풍부한. 네. 저는 그 뭐 화장품은 어쨌든 우리 중국 소비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사가셔서 잘 됐었고 네. 그 2015년에 들어오면서 솔직히 저희들도 화장품을 꼽긴 했는데 네. 멀티플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솔직히 아웃퍼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뭐 30배 싼데 이런 말을 이게 많이 듣다 30배 싸다고요? 보니까 이게 멀티플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 섹터가 됐나 이런 예.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어쨌든 뭐 화장품 되게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보험 이게 생보사들 말고 손해보험사들 예, 그렇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게 이제 규제 완화랑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면서 보험 업종이 되게 좋았는데 많이들 생각 못 하셨던 섹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했던 부분들. 예. 그다음에 정유화학도 2014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정유 마진이 굉장히 빠지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WTI가 이제 스윗 오일인데 미국 그 정유사들이 이거를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해서 이제 해외로 많이 수출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많이 타격을 받았었는데 네. 이게 2015년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죠. 네. 마진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아지고 했는데 이 정유화학 쪽 미스하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미스했었고요. 예,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지만 굉장히 아웃퍼폼했던 섹터. 그리고 뭐 바이오는 뭐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예. 예. 먼저 하시겠습니까? 베스트. 아주 베스트는 저 제약 바이오 쓰면 식상할 것 같아서 화학을 썼는데요. 화학. 예. 저 나영건님께서 베스트를 4개나 적어주셔가지고 자, 화학을 최고로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올해 들어왔을 때 유가 너무 많이 빠지면서 뭐 정유나 화학 잘 안 될 거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프레드 마진 관리를 되게 잘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사실 득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화학이 제일 좋았고요. 네. 또 하반기에 들어오면서는 갑자기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들어오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인 화학 사업도 잘하지만 여기 이제 2차 전지라는 또 테마가 붙으면서 네. 또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베스트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준 업종은 아니지만 의외의 서프라이즈 수익률을 줬던 업종이다라는 차원에서 화학을 저는 꼽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영건님은 저도 뭐 앞서 연구원님들이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연간 전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수익률이 아니라 네. 이제 저희의 한국의 어떤 산업 그 인더스트리의 그 GDP 이제 실질하고 이제 명목으로 같이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업종들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금융보험하고 헬스케어, 정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특히 정유 같은 게 재밌었던 게 명목으로는 유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고 해서 가격으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명목으로는 안 좋은데 실질로는 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 앞서 연구원님들이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건설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건설을 꼽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건설 업종, 그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생각보다 이 올해 부동산 시장이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뜨거웠었던 것 같고요. 예, 맞아요. 특히 이제 분양이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잘 팔리고 이제 이러면서 주택과 관련된 건설 회사들은 나름대로 또 괜찮았다. 예. 그리고 그 분양과 관련돼서 어떤 건자재 시장 뭐 이런 시장들도 생각보다는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이게 항목별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건설에서도 보면 토목 같은 부분들은 대단히 부진했는데 주택과 관련된 건설 부분은 되게 좋았었던 걸로 이렇게 GDP상으로 잡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주식시장에도 좀 반영이 됐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다음 이슈가 뭐냐면 내년은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인데 이 건설을 좀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가장 사람들이 의견이 엇갈리는 게 이 부동산과 맞습니다. 건설 이쪽입니다. 건설에 대한 내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약간 이 악유가 있거든요. 엇갈리죠. 예. 어디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저희 건설 애널의 의견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네. 저희들의 공식적인 뷰는 일단은 내년은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가격이 역전 현상이다. 그 동안에는 이제 지방이 주도를 해왔었는데 네. 지방은 좀 가격이 떨어지고 서울 쪽은 분양이라든가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완만하거나 플랫한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게 공식적인 뷰인데요. 건설 투자 측면에서는 내년에 좀 하반기에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공급 과잉을 생각 네. 그 배경인가요? 네. 이유가.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하기 위한 이제 지금 되게 당겨서 많이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요가 이제 그 공간이 이제 빈 부분들이 내년 중반 이후에 좀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그 수도권만 본다 그러면 네. 부동산 시장이 2017년까지는 계속 좋을 거라고 저희가 2013년에 그걸 이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디맨드랑 서플라이를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가 나올 곳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멸실률이 또 공실이 되게 이제 멸실이 나오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디맨드가 올라가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더라. 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크레딧 이게 그 대출이 얼마나 잘 되느냐 또 대출 금리가 얼마나 낮은가 요게 이제 중요한 팩터라고 봤는데 디맨드는 뭘로 봤느냐면은 저희들은 결혼 10년 차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이게 KB 부동산에서 나오는데 서베이를 하면은 언제 집 샀습니까? 그러면 항상 결혼 10년 차들이 평균적으로 나오더라. 그게 이게 전세로 처음에 결혼해서 살다가 네. 10년이 되면은 집을 사더라. 좀 돈도 모아져 있고 그다음에 애들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전세를 옮겨 다니기 힘들더라. 그래서 집을 사더라. 그래서 보니까 2003년이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해서 결혼율이 올랐어요. 아, 그래서 그 10년 뒤에 2013년부터 네. 2017년까지 계속해서 디맨드가 오를 거라고 봤거든요. 예.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디맨드가 생기면은 서플라이가 들어올 수 있지만 수도권 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힘들더라. 그래서 네. 저희들은 부동산 시장이 좋을 거라고 봤는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지금 집은 현금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대출이 중요한데 지금 저희들 보면은 대출을 되게 옥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1,100조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게 1,200조라는 숫자가 솔직히 뭐 GDP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숫자는 맞긴 한데 예.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올해 보시면은 안심전환 대출을 포함해서는 한 20% 가까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죠. 이것도 좀 너무 빠른 속도가 아니었나 싶고요. 예. 그래서 금융 당국도 좀 걱정이 되다 보니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면 내년에 굉장히 대출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2017년까지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한 번은 금융 관련된 규제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커렉션을 받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뭐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 그게 또 수도권만. 예, 수도권만 좀 2017년까지 차별화해서. 예.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게 노동 가능 인구가 어쨌든 저희들이 2017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서 보면은 그때가 되면 네. 이게 그동안 투자를 했던 것들을 회수해서 네. 노후 때 쓰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노동 가능 인구가 떨어질 때 네. 이게 셀링 프레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2017년이 됐던 18년이 됐던 어쨌든 그때부터는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상반기는 한번 코렉션을 받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화학이 좀 궁금한데요. 화학이 내년에도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 전망을 해보면 좀 엉뚱한 생각인데요. 지금 약간 분위기를 좀 다른 얘기인데 주유소에서 정유사들이 계속 이익을 남기는 이유가 물론 나프타가 열심히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수출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주유소에서 여전히 뭐 유가가 $30 가까우는데 1,600원씩 받는 것 때문인 거 아닌가요? 거기에 뭐 상당 부분은 지금 세금이니까 우리는 내릴 만큼 내렸다. 세금이 안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못 내리는 거다라고 이제 뭐 방어를 하죠. 근데 사실은 국내 정유사들이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쉽게 해서 판매하는 네. 것보다 실제로는 수출하는 게 더 많은 물론 뭐 훨씬 순수출. 많죠. 네. 그러니까 정제된 상품은 순수출하게 되니까 네. 국내에서 얻어먹는 것보다 사실은 수출을 해서 얻어먹는 게 더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스프레드가 원유와 그다음에 정제해서 파는 상품의 이 스프레드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돈을 번 거니까 네. 뭐 유가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더 싼 가격의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래서 지금은 뭐 더 이상 그런 기대는 그건 좋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 근데 스프레드가 줄어들 거냐라고 봤을 때는 뭐 지금 제가 화학을 전문으로 하는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되게 베어리시한 시각이 많았지만 그래도 수출하는 데서의 스프레드는 확보가 되었는데 네. 내년에 이거보다 뭐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반으로 본다면은 일정 수준의 스프레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조심스럽지만 내년 후반에 가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원유 가격을 기대한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스프레드는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뭐 수익의 원천일 수 있다. 그래서 화학이 내년에도 뭐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단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영우님께서 올해 좋게 보신 나영곤님 차례죠? 예, 어떠십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주신다면 전망은 저는 보험 내년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보험 네. 역시 그 손보입니까? 손해보험인데요. 내년에는 그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생각보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손해보험이 또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프라이스 투 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여기가 장기보험이에요. 장기보험은 저희들이 인베리드 밸류라는 그 또 다른 그런 밸류에이션 툴이 있는데 네. 자동차에서 하도 까먹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삼성화재는 또 특이하게 프라이스 투 인베리드 밸류로 이게 또 멀티플을 받거든요. 근데 삼성화재는 안 좋을 때도 자동차가 돈을 벌어줘요. 네. 그래서 이게 프라이스 투 EV로 밸류에이션을 받더라. 근데 동부화재나 현대해상이나 이런 2위권사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네. 근데 2위권사들이 내년에 모든 게 좋아지다 보면 한번 그런 그 진짜 멀티플의 리레이팅이 돼서 삼성화재처럼 거래되지 않을까. 예,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재밌는 전망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오르는 것만큼 주식을 사면 될까요? 아 그렇죠. 예, 예. 게다가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 보험 중에 이 외제차에 대한 손해 이런 거를 좀 감내하기 위해서 법규적으로 그런 뭐 뻥튀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도 영향이 좀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영향이 있죠. 그게 예. 한 2천억 정도 예. 더 플러스가 될 거라고 금감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전에는 이제 만약에 뭐 벤츠를 타셨으면 네.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렌트카를 벤츠로 해줬었어요. 이제 근데 국산차가 이제는 있죠? 소나타를 타고 예. 다니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자, 다음은요. 이제 워스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가장 나빴다. 예상보다 나쁘건 절대 수치로 나쁘건 나빴다. 자, 나영근님 먼저 편말을 드셨습니다. 실망스러운 업종들. 뭐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반도체, 중공업, 철강, 디스플레이, 은행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반도체, 중공업, 철강, 디스플레이 이게 하나의 띠이죠. 중국이 들어오면 망가진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중국이 반도체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돌면서 우리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BOE가
캐파를 엄청 늘린다 이런 얘기에 우리 LG 디스플레이 망가졌었고요. 그렇죠. 중공업도 중국 뭐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 캐파 이슈 때문에 안 좋았었고 또 거기다 이제 뭐 쉽빌딩 같은 경우는 또 offshore 문제도 있었고 네. 철강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오버 캐파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았고 참 중국이 건드리면 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인데요. 은행이 여기까지 빠질 줄 몰랐어요. 그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0.35배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아마 여기까지 근데 와야 되나? 그 종목은 이제 우리 아무래도 특수한 합병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합병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참 지금 이 가격은요. 솔직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 게 터져가지고 네. 이 회사가 로스가 나고 증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밸류에이션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지. 예. 근데 좋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영구님 어떤 섹터를 뭐 꼽아주셨습니까? 거의 나형구님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아, 대동소이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이렇게 같은 개념에서 그러니까 저희 한국의 GDP 산업별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 그리고 3분기까지 가장 나빴던 네. 거를 저희가 이렇게 랭킹을 해본 결과 이렇게 순인데요. IT.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IT 자동차가 사실 한국의 간판 주력 네. 산업인데 네. 굉장히 좀 안 좋았고 최근에 한국의 재고율이 되게 높잖아요. 네. 출하 대비 재고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뜯어보면 또 IT 자동차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요즘 뭐 조선, 건설, 철강 이런 쪽에서 어떤 구조조정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의외로 IT 자동차 물론 뭐 한국에서 구조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의 어떤 재고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한국의 주력 산업에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조금 이 한국에 대한 시각들이 예전보다는 눈높이가 확 이게 좀 낮아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업종들이 좋아져야지 내년 경기가 담보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걱정입니다. 영구님 어떤 좀 이번에도 워스트도 하나인가요? 월스트는 하나여서. 그렇죠. 아. 월스트는 이론적으로 하나입니다. 예, 저는 뭐 역시 IT. IT입니다. IT 여담이지만 뭐 꼭 가져야 되는 아이템 뭐 이백. 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였었지만 이제는 가지면 안 되는 안타깝네요. 이시 돼버린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경제 지표상으로 떠나서 일단 역시 볼륨 제품을 만드는 산업은 안 된다. 언젠가 사이클 한번 맞게 된다. 좋든 나쁘든 반도체든 핸드폰이든 뭐 디스플레이든 결국은 볼륨 싸움을 하는 제품의 한계가 언젠가 온다. 근데 그게 올해였던 것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되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경쟁 확보에 쉽지 않다라고 보면 올해의 월스트는 사실은 올해 코스피가 한 6% 정도 올랐고요. 업종 자체가 IT 업종이 한 3% 빠졌으니까 네. 지수 대비 한 10%포인트 언더퍼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초대형주들을 끼고 있는 이 IT가 이런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거는 절대 수익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제조업에 대한 좀 큰 시름이 더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IT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목으로 꼽는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할 때. 아 종목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삼성전자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연말에 가서 한 11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어나운스를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뭐 주가 훨씬 더 힘든 상황일 것 같고요. 네. 올해 뭐 2분기, 3분기 어닝이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 네. 그럼에도 역시 뭐 전성기 때 수익률은 이익에는 확실히 못 미치고 있으니까 내년에 돌아설까에 대한 뭐 걱정도 함께 본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실망스러웠던 기업은 삼성전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실적이 순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예상보다는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패턴 이게 그 흐름 아니겠습니까? 뭐 바닥을 치고 이제 4조 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내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순이익은 모르겠지만 매출은 아마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었음에도 이익을 잘 보존한다면 비용 관리 잘했다고 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모든 제조업체들은 매출이 늘어야 성장한다고 보는 건데 네. 올해 매출도 아마 작년보다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요. 네. 내년 매출도 올해보다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보면 이제
성장보다는 배당을 많이 주거나 음. 자사주를 열심히 사주거나 음. 이렇게 해야 주가가 좀 버티는 되지 않을까라는 좀 씁쓸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씁쓸한 전망은 내년에도 IT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나영고님 월스트리트에 대한 내년 전망 어떠세요? 저도 이게 IT 부분이 되게 걱정스러운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쨌든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는 보면은 약간 뭐 옛날에 PC 같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누구든지 그냥 파트 사다가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트 싸움으로 이제 들어간 것 같고, 이게 뭐 스펙이 좋다 뭐 이런 게 이제 요즘에는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런 뭐 고스펙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애플처럼 이렇게 뭐 브랜드 파워가 세어서 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IT가 이게 퍼폼을 안 해주면 시장 자체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쭤봐도 됩니까? 은행 업종 어떻게 보세요? 은행이 전 되게 고민인데요. 은행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금리가 되게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이게 net interest margin이 2010년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2010년부터 계속해서 디레이팅이 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마진이 계속해서 빠졌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피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인트레스트 마진으로 먹고 사는 데인데 그게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게 모든 대출이 이게 그러니까 일드 커브에서 숏엔드에 마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냥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보면 은행을 볼 수 있다. 그럼 내년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낮지 않을까요? 예, 은행을 좋게 보시면 되는 거고 예. 만약에 미국의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 그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금리를 올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네. 또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1년 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뭐 하반기쯤 돼서는 그래도 미국도 좋아지고 유럽도 좋아지고 중국도 좋아지고 한 바퀴 돌아서 우리도 좋아지면 예, 은행도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예, 되게 어려운 섹터인 것 같아요. 예. 허영구님은 어떤 섹터에 대해서 내년 전망을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저를 좀 보여주세요. 저는 그 문제 그 3개 조선 철강 이쪽을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제 제일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뭐 한 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러면서 다 이렇게 좀 많이 괴로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게 좀 지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나면 죽는 업체들도 있지만 살아남은 업체들은 업황과 관계없이 좀 괜찮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의외에 또 좀 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데 좀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나영구님이랑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한 건데 생각보다 내년에 인플레가 저는 잠깐이나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인플레 있거든요. 프레셔 있을 것이다. 너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뭐 디플레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의외로 지금 공산품은 대단히 디플레가 심하지만 네. 서비스 물가는 계속 꾸물꾸물 올라가고 그렇죠. 있고 내년이 되면 이제 유가가 더 뭐 여기서 다시 20% 간다 뭐 이런 것만 아닌다라고 하면 네. 그 영향이 없어지면서 의외로 이제 제품 가격도 좀 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지표가 중국의 그 고정자산 투자 중에서 이 원자재 쪽의 투자가 지금 2년째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하고 철강은 이제 지금 1년째 줄고 있고요. 원자재 쪽, 원유, 가스 이런 거는 지금 중국의 캐파가 한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뭐 물론 이제 수요가 안 좋긴 하지만 공급이 조금 더 빨리 줄어드는 시점이 내년 정도에 한번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가격이 튈 텐데 저희가 너무 이 디플레에 대한 거에 대한 컨센서스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외로 시장이 좀 세게 좀 과격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자동차는 EQ 900 타보셨습니까? 타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 그러던데. 자동차는 저는 품질보다는 확실히 환율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좋아지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또 자동차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적이고 미국이 안 나쁘니까 그런데 저는 미국의 수요도 지금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자동차 판매가 하여튼 올해 들어서부터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중반 정도 되면 그것도 약간 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을 첫 번째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환율이 아까도 이제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가만히 못 참고 백제라식으로 이렇게 또 하면
또 위안화도 영향을 받을 거고 원화도 영향을 받을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약간 자동차도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더 많이 절하가 되면 경쟁력은 생기겠지만 이 주변국 통화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막 좀 어지러운 상황에서 자동차가 두드러진 어떤 실적 개선을 보이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애널리스트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 업종 전망도 그렇게 밝진 않은데요. 우리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내년 코스피 전망 상단 하단 이것만 하우스비 한번 하고 갈까요? 마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단 1830, 상단 2200. 아까 완전히 올해와 뭐 10단위를 끊어서 말씀하시네요. 올해 유사하게. 비슷한 레벨일 것 올해는 같습니다. 한번 뛰었다가 하반기에 딱 죽었는데 그런 상저하고는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상고하저였는데요. 상고하저죠. 내년에는 상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예. 어떻습니까? 저희는 하단 1700, 1,700이요? 상단 2150 가장 암울한 패턴은 어떻습니까? 패턴은 연초에 좀 반짝하다가 반짝 예, 2,150. 크래시를 좀 네. 보이고 예. 그다음에 또 나름 이렇게 좀 네. 정상화적으로 가는 중반에 1,700. 예. 암울합니다. 저희는 아직 하우스 뷰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뭐 저도 상반기에는 흐지부진하다가 하반기 쪽에 가서 진짜 우리가 글로벌 디맨드가 픽업하는 걸 보면서 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래도 연구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책임지란 말 안 하겠고. 저는 바닥은 1,850, 네, 상단은 오버한 2,1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세 분 다 그렇게 특색 있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증시를 바라보는 물론 뭐 지수가 좋다고 뭐 업종별로 다 뭐 똑같이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네 오늘 올해의 업종 그리고 이 업종들의 내년 전망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신 인사이드 김설희 MC가 진행하겠습니다.